어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취임 100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 토론회를 준비했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세계 특검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여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디기 오늘 이 토론회를 열게 됐습니다. 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아무런 성과 없는 100일을 마치 엄청난 성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할 텐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님께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자료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정책의장님과 우리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외부에서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헌법 제1조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100일이었습니다. 특검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파탄내고 사이비 586 경제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랏빛 2000조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모 세대가 소고기를 먹자는 꼴입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없어도 되는 곳에서만 대통령이 보이는 100일이었습니다. 관세 협상의 중요한 국면마다 그리고 지금 조지아주 사태 이런 대통령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서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미국에서 뺨 맞고 와서 계속 여의도에서 화풀이하는 그런 100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제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의 날카로운 답변에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지 그리고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답변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여기서 저기서 잘 듣고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포장을 하려고 해도 저는 곧 그 바닥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순서에 앞서 이미자 기재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석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자리에 나와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이 정말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지난 일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장동혁 당대표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 줬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협치를 좀 잘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 합의문에 민생경제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합의되어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요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났고 저희들은 여야 정은 빼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양당의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그리고 정책수석 해서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소통 창구는 정책수석으로 하자라고 하는 데까지 1차적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정청래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55분간 내란이니 해산이니 하면서 협치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서 전국이 경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랑 만나서 6시간 동안 3차례 정회를 하는 난상 끝에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돌아서서 하루 만에 한 14시간쯤 되나요?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지도부 간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합의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논리와 명분으로 여야 합의를 했는 것을 추후에 자기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눈속임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또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회복과 정상화로 가는 100일이었는지 아니면 혼용무도의 100일이었는지 국민들은 이미 다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 열차를 100일째 탑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미 합의를 했던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이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계없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 화요일 이전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순서에 앞서 조배숙 법사위 위원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그럼 의장님 말씀 안 하시고 다음 순서는 그럼 발제 및 토론 순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은 좌장이신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 마치는 대로 발제 및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좀 오시라 그러죠. 토론자 가운데 오시고. 그러시면 되겠네. 두 분이 이쪽으로 옮기시는 게 낫지. 남 교수님 그냥 계시고 두 분이 옮기시는 게 낫나? 어떻게 하는 게 낫나? 그게 짝은 맞을 것 같고. 두 분만 이쪽으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미자 의원님 더 이쪽으로 오시죠. 일로 오시죠. 위원장님도 뭐 상관없습니다. 떨어졌어? 좋다. 차 앞으로. 자. 네, 좀 정리 좀 해주시고. 네.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입니다. 권력의 실패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아마 권력의 성공을 원할 텐데 권력의 실패는 우려하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 공동체의 실패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권력의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권력의 실패는 대부분 스스로 무너지지 누가 다리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게 여태까지 우리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권력의 실패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저는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0일은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의 그 단초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시간이 생각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어떤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4개 분야로 나눠서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발표 자료로 많은 걸 준비해 주셨지만 한 10분 정도씩 밖에는 제가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야 한 10분 정도 우리 여기 계신 당의 각 위원회별 이 책임자 의원들로부터 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를 중심으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양준모입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파탄의 실정을 보고하는 세미나에 앞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이런 정부는 처음 봅니다. 사실 경제를 100일 만에 망가뜨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정을 해도 그 부작용이 100일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의 이 무도한 폭정으로 말미암아서 100일 만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파탄, 인사 실패, 외교 실패, 안보 실패, 더군다나 시장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보면 바로 자료로 증명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간 서울 아파트 지수가 3.3% 올랐습니다. 월 평균 1.1% 올라서 이재명 정부 내 아파트 값이 2배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큰 그러한 정부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월 평균 증가율 마이너스 0.22%로서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킨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다시 서울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거품 경제 붕괴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7월 말 현재 재정 적자가 86조 8천억에 달아서 기록적인 적자를 시현하고 있고, 더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적자를 교정할 생각은 없이 앞으로도 임기 내에서 적자를 더 내서 국가 채무를 늘릴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재정 파탄을 해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정부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봤을 때 노란 봉투법의 통과입니다. 앞으로 이 노란 봉투법에 의해서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고 원천까지 포함되는 법적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서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AI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획마저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M&A를 방해하거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해외 시장 공략에도 많은 불확실성을 노정시킬 것이며, 또 사용자 정의,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이에 따라서 고용이 악화되고 경제 성장이 침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즈음에 이러한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무분별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확대 적용을 맞아서 계약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무역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업이 볼모가 된 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을 보면서 국민으로서 국권이 상실되는 그러한 자괴감을 느꼈으며,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또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그러한 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역 정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어떤 전략이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서 경제가 더 파탄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는 그대로 50%이고 자동차 관세는 일본은 15%인데 우리나라는 25%로서 대미 수출에도 이 빨간불이 켜져 있고, 조만간 국제 수지 적자와 환율 폭등 등 민생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공급 정책 칭찬도 비난도 없어 잘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무관심하다, 어떤 정책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다름이 아닙니다. 공공주택 공급의 질과 현실적 공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부동산 정책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조직법의 개혁입니다. 전체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경제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등 경제 성장을 도모했던 모든 대통령들이 에너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정책부터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찾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환경부는 지난번 조직 개편, 문재인 정부 때 조직 개편으로 홍수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번에는 에너지 정책에도 큰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원자력이 15년 걸리는데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하니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전 설립에 있어서 20년이 걸린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 출발을 했고 그 결실이 박정희 대통령 때 맺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대통령과 미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AI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AI를 돌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그러면 AI를 그만둘 것입니까? 바람이 멈추면 AI를 그만둘 것입니까? 독일과 같은 그러한 나라도 전체 에너지 수급의 100%의 용량을 화석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는 예비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과 풍력의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은 200% 필요한 용량의 200%의 전력 공급 용량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러한 매우 비용이 높이 드는 그러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정책, 더군다나 태양광을 한답시고 원전을 돌릴 수 있는 원전을 폐기하는 등의 어떻게 보면 전력 시스템 파괴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면 국민의 어떤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서민의 고통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법 질서와 금융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을 붕괴하고 앞으로 그 어느 누가 우리와 같이 경제 협력을 하고 그 누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 정부가 그러한 외부 평가를 받들어서 우리의 시스템을 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나갈 국무총리 산하에 예산실을 둔다면 과연 그 예산이 미래를 위해서 쓰이겠습니까? 저는 경제 파탄의 주범이 바로 이러한 정부조직법의 개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조직법으로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와 그리고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이 남발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동력을 까먹고 현재 우리의 서민들의 이 생활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는 거짓말과 파괴의 합성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 정부가 과연 거짓말과 파괴를 일삼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뜻은 자신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독재와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현재 이 무도한 정책은 제도적 구태타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파괴와 시스템 붕괴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민의 의혹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10분을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호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100일 안보하고 외교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보는 무너지고 있고요. 군은 무장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군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6월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요청했습니다. 7월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들어서자마자 국정원의 주요한 대북 심리전 기능인 대북 라디오 TV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거는 국정원이 61년에 중앙정보부로 설립된 이후에 최초의 일입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도 안 했던 일입니다. 이종석 원장이 북한 연구자라다 보니까 평소에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자마자 이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국정원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을 상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대북 심리전입니다.
결국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정보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팩트를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 기능을 중단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뭐 몇천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한 제가 보기에 10분의 1은 이제 일거리가 없어지는 격이죠. 네, 앞으로 국정원은 북한 지원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요거 서훈 국정원장 시절에 한번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제 강도가 좀 심해질 거로 보고요. 정보전쟁에서 우리가 스스로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은 아주 반정보전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네, 앞으로 국정원의 이 행태는 우리 당에서 상당 기간 워치아웃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김석규 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세미나를 해서 국정원이 새 길로 나가지 않도록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거기서 물밑에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통일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데라 파악이 되는데 세곡동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군은 8월 초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철거를 했는데요.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8월 4일, 5일 날 최전방 24개 곳의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자, 철거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언론에서 이거를 잘 몰랐을 텐데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호응해서 한 대를 철거했다. 북한이 우리의 조치에 아주 호응하고 있다라고 또 보도자료를 크게 냈습니다. 그랬더니 8월 14일 날 김여정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도도 없다라고. 네, 하여튼 북한에서 이렇게 확인 안 해주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하면 북한도 우리의 정치에 호응해서 철거를 할 것이다 라고 아전인수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군 역시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제 제자가 여기 국군 심리전단에 근무했는데 할 일이 없어져 갖고 매일 고민해. 이 방송은요 4.27 판문점 선언할 때도 중단이 안 됐습니다. 한 번 딱 중단됐던 건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때 한 번 했거든요. 이 방송의 위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결국은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외면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희한한 일이 전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8월 19일 날 북한군 30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국군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퇴각을 했습니다. 네, 전혀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위험한 도발 행위를 중지하라고 담화를 내놓음으로써 이게 언론에 역설적으로 알려진 것이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서 국경 차단물 연구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방부가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국 측이 먼저 도발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김여정 부부장이 망상 개꿈이라는 단어로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정도 사문화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전방에 무인 정찰기 탱크를 잡는 아파트 공격 헬기의 작전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 또 국방부가 참 희한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을지포커스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보통 그 승진 훈련장에서 의원님들 가보셨던 그 육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훈련장에서 훈련을 안 하고 파주시에 있는 간이 훈련장, 네,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군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그 공군의 오폭 때문에
주민들 신경 써서 거기를 피했다고 그러는데 네, 답답한 노릇이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준비를 해갖고 움직이는 것 중에 방첩사 폐지죠. 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지 폐지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네, 한마디로 이 방첩사라는 게 단순히 간첩뿐만 아니라 군 내부의 보안 작전 기능이거든요. 지금 간첩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간첩이 군사기밀을 탈취해도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방첩사마저 폐지가 된다면 뭐 군내에 1949년도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 날 때 군내에 그런 동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외교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건희 의원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제가 채널A에 2시간 반 동안 라이브로 출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앉자마자 딱 자신 요구사항을 모두 발언해서 4가지 했습니다. 네, 마스가 프로젝트 하자. 미국 무기 좋으니까 사줘야 된다.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에 한일이 참여해야 된다. 대미 투자 늘려야 된다. 이 사람 자기 할 얘기 딱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앉자마자 김정은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의 대화 권고가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발 좀 비자 문제도 좀 알아서 미리 풀고 여러 가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얘기를 했어야죠. 저쪽은 요구사항 얘기하는데 우리는 김정은과 만나주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그게 어떻게 정상회담의 성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 한 손에는 자주파, 한 손에는 동맹파로 가지고 중도 실용 외교를 합니다. 그런데 자주파는 대북 유화 정책, 통일부 국정원입니다. 동맹파 외교부죠. 대화에 집중하라는 거죠. 아직도 에이펙의 김정은 초청에 망상을 못 버리고 있어서 제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네, 제발 좀 국제행사 국내에서 개최하면 북한 초청하는데 좀 올인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격을 상승시키고 품격을 이루는 행사를 해야 된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국민들 문제 때문에 방미를 해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발표를 한 다음에 미국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현 장관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김정은의 심기를 보는 거죠. 완전한 비핵화하면 우리하고 대화 안 할까 하는. 예, 김정은이 구구절 행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획득한 비상한 지위는 어떠한 힘으로도 되돌렸습니다. 비상한 지위라는 게 뭡니까? 핵 보유국을 북경 전승절 행사에서 완벽하게 중러가 인정했다라는 거죠. 네, 이거 앞으로 참 걱정입니다. 네, 앞고는 정청래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외교는 압도적 만점으로 A 학점이라고. 네, 저도 대학에서 학점을 주지만 이런 게 A 학점 주면 글쎄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정상회담을 9차례 해서 그렇답니다. 정상회담을 9차례 했다고 A 학점 주면 30차례 한 네. 예, 지난 100일 동안은 한마디로 대화, 구걸과 무장 해제라는 2가지 키워드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외교부 오비들하고 저녁을 했습니다. 우리 김건희 의원님 주 유엔 대사의 민변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세상에 어제 외교부 대사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본인이 아는 사람 대사 임명하고 싶으면 저쪽 유럽에 어디 뭐 네덜란드 대사 임명하라 이거예요. 그거는 뭐 좋다 이거 대통령 인사권자로. 유엔 대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주 유엔은 200개국의 유엔 회원국들과 전방위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비핵화 문제를 거기서 압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할 때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되나 그랬더니 아메리칸 대학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영어하고 우리 김건 의원님이 하는 영어는 다른 영어다 우리가. 이거 외교부 분들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이거 당에서 이거 지적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바쁘시니까 이거 못 챙기는데 어제 저희 외교부 대사들하고 저녁 먹다가 이 기사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네. 네. 지금까지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 장차관급에 올라간 분이 9명이래요. 이거 지적해 주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정환 전 MBC 제3노조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방송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지금 방송들이 보도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들인지를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사례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8월 20일에 이진석 방통위원장 거취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보면은 국민의힘 의견은 20초 나가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은 약 2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도 뭐 자격이 있느냐, 뇌구조가 이상하다라는 등 모욕적인 표현들로 채웠죠. MBC 라디오의 그 진행자가 양당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춘석 의원 처리는 속도나 단호함이나 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 없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끈하게 처리가 그렇죠. 됐고요. 저 상태로 말입니다. 당의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년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그냥 PK도 아니죠 이제. 네. TK 정당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간판 내리고 말이죠. 그렇죠. 네. 완전히 새롭게 간판 싹 구성한다는 내리고 그냥 네. 제로에서 시작한다. 제로에서 시작한다. 예. 그게 유일한 해법 같기도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지금 봤을 상황을 땐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예. 출연자도 아닌 진행자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거의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KBS 라디오에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10만 몇천 원 쓴 거 가지고 검찰이 수백 차례 법인카드 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사건입니다. 10만 4천 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120차례 압수수색한 거는 법인카드 수천만 원 사용에 대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MBC 김종배 시험지 중에 그 조국혁신당 의원이 나와서 표창장 위조 하나 가지고서 조국 전 대표 본인은 2년, 부인은 4년형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혐의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혐의들이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갑니다. 괴벨스가 얘기했죠. 거짓말 자주 하면은 대중도 그걸 믿고 자기 탓인도 맺게 된다고.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편파보도, 허위보도는 특히 선거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총선 때 MBC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발령된 거를 거의 쏟아붓듯이 그 비판 보도를 해가지고 피의자 도피 프레임으로 총선 국면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할인 행사에 가서 한 발언을 이제 오른쪽에 발언 원본이거든요. 방송을 했는데 원래 원본은 뭐냐면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수급 조절하고 유통 과정을 개선을 하면은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한 거를 잘라가지고 맨 앞으로 올리니까 이게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프레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굉장히 선거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축소 보도를 했고요.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데스크의 대선 참견 시점이라고 가십성 기사들을 모아놓은 코너를 만들었는데 한 달 동안 나간 걸 분석해 보니까 국민의힘의 불리한 아이템 40건이 방송될 때 민주당이 불리한 건 4건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기사에는 싸우고 갈등하는 내용을 집어넣고 민주당 기사에는 공약을 집어넣었어요. 여론조사도 편파적입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련 질문들은 단일화 갈등,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뭐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넘어간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드리고 민주당에 대한 질문 주제는 거의 홍보에 가까웠습니다. 5월 26일 재위선거를 실시하는 날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 4건이 투표를 계엄하고 연관시켰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대통령의 정직과 청렴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노조는 방송을 민주당이 집권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방송사 기획권을 주는 더러운 거래가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영구화시키는 것이 이른바 방송개혁 입법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미 공포된 방송상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여야가 비율 공영방송 이사들을 추천해 온 거를 추천단체 여러 조직들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대부분 언론노조의 통제하에 있거나 친언론노조 성향입니다.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방송사 임직원 과반수라는 건 곧 언론노조란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교수님들 많이 나와 계시지만 우리 사회는 보통 교수라고 그러면 중립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2017년에 3대 언론학회가 KBS, MBC 사장 물러나라고 성명을 냈고 그리고 MBC 앞에 몰려와 집회도 가졌거든요. 이분들이 2018년 이후에 언론노조에 저질러진 끔찍한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왜 방송사 이사들을 추천합니까?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무식한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조선시대의 썩어빠진 논리를 답습한 결과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진보 진영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 의식구조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고 보수 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하고 보도전문 채널에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종편에까지도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방송 3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전문 채널의 이사 사장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은 그 언론 자유를 규정한 헌법 그리고 이를 위한 그 임기 보장을 침해하는 거고 KBS의 이사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요. 그리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영방송인 보도전문 채널의 사장을 노조와 합의해서 추천위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와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는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9년에 헌법재판소는 노조는 방송 자유의 주체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사실 이거는 그 기존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법 이름을 바꿔서 위원장을 강제로 이제 퇴임시키려는 거거든요. 이게 그 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도 민간기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 검열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좌파 진영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냐면은 공정보도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좌파와 우파가 다릅니다. 좌파는 중립을 지키지 않고 사실보도, 객관보도를 하지 않는 게 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생각이 무리가 아닌 게 가끔씩 이게 불거져 나옵니다. 피디연합회는 기회적 중립이 시대 정신에 눈 감은 거라는 성명을 냈고 변상욱이라는 사람이 중립은 시대 정신이 아니라는 칼럼을 당당하게 게재합니다. 이 양반은 민주언론상, 선거언론상 등을 받은 언론계의 중진 인사거든요. 이건 꼭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2017년에 MBC에서 언론노조 파업이 한창일 때 최민현 과방위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팟캐스트 새가 날아간다가 거기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파업할 때 보면 내부에서 토론한 내용 이렇게 보면요. 그중에 이제 불편, 부당, 중립 취하지 않겠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뭐 객관 보도에 늪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진짜 그 정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런 분이 지금 그 방송관련법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 김선 추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일 오래 기다리셨는데 김종민 그 변호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검찰 사법 분야에 대한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위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검의 무차별 압수수색, 일상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 수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78년간 세계 최고의 효과적 시스템을 자랑했던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중국식 공안 통치 체제를 지향하는 검찰개혁법안, 또 헌정질서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는 공화국의 위기,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말해줍니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위원 논란에 대해서 그게 무슨 위원인가? 라는 말씀하셨고 상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아니라 법이 주권자이고 통치자가 누구이든 법이 그의 행동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법치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도 예외 없이 법이 적용되어야만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커먼로가 치우치지 않았으므로 공통 커먼의 법이라고 불렸다는 깊은 의미를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헌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틈새를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으로 메꿔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국가의 특징입니다. 선출된 독재자들이 제도적 특권을 휘두르며 폭주할 때 적대적 투쟁이 시작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겠다는 유혹에 굴복하면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이 등장한다고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지적했는데 그것이 어느새 우리나라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어 쿠데타는 주먹으로 국가에 한 방 먹인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의미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 역시 국가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제도적 쿠데타라고 못 볼 바 아닙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강력하고 근대적인 국가는 법치주의나 책임 정부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을 때 보다 완벽한 폭정체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론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대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특검은 이재명 정권 1호 입법으로 출범을 했고 정치 특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비판을 명쾌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양새도 포기했고 수사의 정치화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특검 연장 법안에 의하면 원래 120명이었던 검사를 17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난 120명의 경우에는 부산지검 검사 수준입니다. 170명은 서울중앙지검 규모입니다. 참고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파견 검사는 20명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170명까지 늘리면서 폭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범위한 수사 대상도 문제입니다. 내란 특검 11건, 김건희 특검 16건, 해병대원 특검 8건 등 모두 합쳐서 35건인데 모두 포괄적이고 모호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특검 수사가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제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해체와 경찰이 지배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4대 검찰개혁 법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오던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지만 1987년 경찰이 은폐하려던 박종철 고문치사의 진실을 밝혀낸 것도 검찰이었고, 대검 중수부를 중심으로 정식 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사회기강을 바로 세웠던 것도 검찰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큰 검찰개혁 법안의 문제는 검찰 폐지의 역사가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75년 개정된 중국 헌법에서는 인민검찰원의 직권은 공안기관에서 행사한다고 검찰을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1978년 개정 헌법에서 인민검찰원 제도를 복원하지만 여전히 현재 수사의 주도권은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중국 검사는 수사보다는 주된 역할이 기소 심사입니다. 중국 공안은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송치 이후에도 공안의 보충 수사를 직접 할 수 없고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중국의 검찰과 형사사법 제도와 99%도 아니고 100%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잘 시행되어 오던 검찰개혁 이름으로 잘 시행되어 오던 검찰을 폐지하고 수많은 법조인과 형사사법 학자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중국 검찰제도, 중국 형사사법제도를 전면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언하겠다는 것은 외국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써먹었던 단골 메뉴입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은 헌법재판관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린 뒤에 집권 피데스당 단독으로 신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헌재를 장악했습니다.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도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면서 혁명적인 측근들을 임명해 9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영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도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특별법안은 특별영장전담판사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를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104조 3항에 위반됩니다. 또 특별법안 제4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 사건 재판에서 제척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중에 9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12명 중에서 9명의 대법관을 제척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법안 제24조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법안 어디에도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탄핵 제도와 함께 사법부 독립 보장에 취약한 헌법 규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감춰진 시한 폭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지난 무차별 탄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남긴 교훈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이론가 루지에로는 민주주의의 사악함은 다수의 승리가 아니라 저질적인 것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종국에는 다수의 횡포와 질적 저하라는 또 하나의 독재 체제를 낳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악인들이 연합할 때 선한 사람들도 제외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사람들이 차례로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반헌법적 법치주의 파괴와 헌정질서 파괴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 로크의 말입니다. 입법부의 권한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탁적 권한일 뿐 입법부의 활동이 그들에게 위임된 책임에 반하는 경우 입법권자를 변경하거나 그 권한을 박탈할 최고 권력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늦어졌는데 일찍 끝났어요. 대단한 시간 관리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맞습니다. 원내 대책을 총괄하시고 또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간사를 맡고 계시는 의원들 계시는데요.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정된 대로 한다면 따라서 어느 분도 좋고요. 어느 주제도 좋고 우리 위원장님부터 예. 네, 오늘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제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한 기자회견을 그 시간에는 못 봤습니다. 우리가 그때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시간대는 못 보고 저녁에 집에 가서 풀 영상을 돌리면서 봤는데 저는 한마디로 그네들은 회복을 위한 100일이고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정치의 이 한 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보복을 위한 100일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부채 주도 성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하나 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우리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와 관련돼서 A 플러스 만점에 A점이라고 그랬습니까? 만점이라고 그랬습니까? A 학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쇠고랑 차고 돌아와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미 관세에 관련돼서도 이제 기자 한 분이 질의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면 합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합리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명을 안 하면 사인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세 2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국익에 반하는 겁니까? 반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합리적인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저는 참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하시는 분들 들어보게 되면은 후보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당대표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한 것이 없는 것이 현란한 말솜씨로 국민을 갖다가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정보를 왜곡시켜서 그 속에서 조작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그러면 서명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서명을 안 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 교수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대통령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한 말씀 드린다면 대통령께서 아마 입이 두 개가 있어도 말할 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명하지 않은 건 합의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관세는 여전히 높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로자들은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박 의원님, 유상범 대표. 예, 대한민국이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이제 선진화라고 하는 역사 발전 단계를 밟아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자랑을 했고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 수출로는 세계 6위 국가가 되어 있는데 이재명 정부 100일 사이에 산업화, 민주화라고 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화 부분은 우리 양준모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기업들, 우리 산업화의 핵심 주역이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덧센 상법, 이 노란봉투법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데다가 대미 협상의 실패로 수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최소 5천억 불, 최대 6천억 불이
빨려나가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양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 부분도 터무니없는 그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재정을 마구 쓰겠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한번 쓰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시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복지라는 돈을 한번 풀고 나면은 축소하겠다고 대통령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이게 되지 않는 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 때는 다시 문재인 정부 시즌 2처럼 마구 돈을 푸는 그때 소득주도 성장이었다면 이번에는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희한한 성장을 끌어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수님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 각 분야의 문제가 많은데 저는 또 기재위 간사로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과연 4년 버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사우디하고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 딱 20년 걸렸습니다. 근데 석유가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 1950년대 베네수엘라는 지금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는 쓰레기통, 외국 대사관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청년들의 주된 일자리가 돼 있고 3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국가를 떠나갔고 베네수엘라 자랑하던 메인 사관학교의 미인들이 주변 국가에서 이 몸을 파는 이런 참 눈물겨운 역사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염려가 지금 엄습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양 교수님께서 정리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이거 바탕으로 더 싸우고 또 더 좋은 정책 만들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한참 경영에 관심이 많을 때 경영의 구루라고 평가받던 피터 드러커라는 교수가 쓴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제가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기업이 최고로 성장할 때는 60년이 걸리지만 기업이 망하는 데는 1분이면 된다. 과장되겠지만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건국을 하고 산업화를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정말로 럭키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토지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6.25 전쟁 시에 수많은 그 소작인들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희망 아래 내란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로 인해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그 같은 형태로 수많은 외자를 들어와서 독재자들은 전부 자기 부를 취했을 때 결국 경제라는 경제 발전의 강박증을 통해서 완전히 경제 올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이 기반이 됐고 그 위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또 김대중 이런 시대를 거치는 그나마 지도자로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이루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각각의 파트를 보면 외교 문제에서도 이건 거의 반미적 행태를 지금 공동연히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방송은 완전히 지금 소위 방송 장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법을 보면 지금 언급하셨던 베네수엘라 또 이런 헝가리에서 그 의회 독재, 소위 연성 독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 이제 중국의 모델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정말로 30년, 50년 독재를 가져가는 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행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렵다 하는 느낌을 봅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독재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오늘 한 4분의 발표자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자체가 소위 의회 쿠데타 또는 사회주의식 전체주의적 독재의 모습으로 지금 가는 발걸음을 걷는 거로 저는 이게 보입니다. 많이 싸워야 되고 정말 저희 철저히 투쟁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그 레비츠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용과 자제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의 관용과 자제가 없으면 국제사회 평화가 안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은 전랑 외교를 한 거라고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질서가 무질서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사실 우리한테는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뭐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그런 강대국에 비하면 아직도 그 국력이 여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적응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에 저희가 적응해 가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여야가 협치하는 거 이런 방향으로 가야 이걸 넘길 수가 있는 거고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교도 지금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는 외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와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상태는 점수 딸 수 있는 외교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점수를 더 올리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는 외교를 보니까 그거를 마치 뭐 아까 말했듯이 A학점, 100점 이런 건 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막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실제 상황을 갖다 자꾸 뒤로 숨기고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큰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 이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저는 참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부담을 져야 되는 게 우리 기업들이니까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우리 어떻게든 줄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내 정책적으로 너무나도 우리 기업들한테 큰 부담을 계속 주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재명 정부가 좀 많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좀 어떤 그 전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참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과방위의 최영두 의원님도 방송법 관련해서는 같은 의견이죠. 네. 주제를 하나하나 놓고 볼 때는 그 주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그것만 보이는데 여러 개 주제를 동시에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이 그럼 어디로 가는지 지금 거의 선이 그려지는 거죠. 낭떠러지로 지금 달려가는 그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갖고 섬뜩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나약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신에 차있다는 뜻이나 정말 그 이용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선거에 나왔을 때 자기 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종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한 게 있습니다. 그 청소부 누이. 그 누이가 사망한 것 빼놓고 제가 팩트 체크를 다 했더니 다 사실과 달라요. 그건 뭐냐? 이거는 그 누이가 그러니까 본인이 끊임없이 거짓말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한테 사실로 인식됐다는 게 오늘 그 나온 걸 보면서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권력은 스스로 실패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방향과 가치를 고민하는 국민의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00일이 넘은 이 시점에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반하는 것을